비가 내리던 11월의 저녁이에요. 창밖은 온통 회색이었고 창가에 앉은 한 남자의 시선은 멀리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꽂혀 있었죠. 김태수 씨, 65세. 은퇴한 문예창작과 교수. 아내 수연 씨가 떠난 지 벌써 10년. 하지만 그의 집은 여전히 그녀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책장엔 수연이 좋아하던 김춘수 시집이 정갈하게 꽂혀 있고 찬장엔 그녀가 마지막으로 마신 와인병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태수 씨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멈춰 놓은 거였어요. 매주 토요일만 되면 그는 외출을 했어요. 사회복지관에서 추천받은 아동복지센터 햇살 보금자리. 처음엔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한 일이었죠. 하지만 어느새 아이들이 웃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선생님, 오늘도 오셨어요? 왔지. 너희들이 기다리잖아.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 조금씩 삶의 무게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여자, 이지연 씨. 32세, 조용하고 눈빛이 맑은 보육사. 특별히 외모가 뚜렷한 건 아니었지만 그녀가 커피를 마실 때의 모습이 태수 씨를 멈추게 했어요.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살짝 넘기고 오른손으로 컵을 감싸듯 들며 창밖을 응시하는 자세. 그거 수연이랑 똑같았어요. 태수 씨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는 자신을 다그쳤죠. 과잉 해석이다.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가 움직이는 모든 순간이 수연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어요. 같은 향수 냄새, 같은 책을 읽는 속도, 심지어 비 오는 날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빗방울을 바라보는 버릇까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때로는 거짓말을 해요. 그리움이 너무 깊으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죠. 하지만 태수 씨는 점점 확신을 키워갔어요. 이 여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뭔가가 틀어져 있어. 뭔가가 숨겨져 있어. 그날 밤 태수 씨는 지연 씨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유언장을 썼어. 지연 씨는 고개를 들었죠. 이 센터에 내 재산 전부를 기부하기로 했어. 근데 네가 믿기 때문에 네 이름도 함께 넣을까 해. 공기가 굳었어요. 지연 씨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러면 저를 후계자처럼 여기시는 건가요? 태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너는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껴. 그리고 너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엔 빗물이 흘러내리는 자국이 수십 줄기로 그어져 있었죠. 그 안에서 그녀의 얼굴이 살짝 흐려졌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온 건 죄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눈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태수 씨는 몰랐어요. 이 여자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아내를 죽인 바로 그 사람이란 걸. 지연 씨는 5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태수 씨의 아내가 탄 차를 들이받았어요. 사고 후 도주했고 뉴스에선 무자비한 가해자로 몰렸죠. 법정에 서서 5년형을 받고 복역을 마친 뒤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이름을 바꾸고 자격증을 따고 보육사가 되었어요. 새 삶을 살겠다는 다짐. 그런데 왜 하필 이 센터일까?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 그녀가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 마음속에 타오른 건 복수였어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는데
왜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있지? 그 생각에 밤마다 잠 못 들었고 자원봉사 신청서를 쓸 때도 손이 떨렸어요. 태수 씨가 매주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를 보며 고통받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의 마지막 시간을 자신처럼 지옥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태수 씨는 그녀를 보며 웃었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고 그녀가 커피를 건네면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눈빛엔 분노도 원한도 없었어요. 오직 외로움과 슬픔만이 가득했죠.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의 재산을 이 센터에 기부하겠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그녀의 이름을 넣겠다고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가해자인 자신을 후계자처럼 대하다니. 지연 씨는 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이제 선택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아. 유산을 노리고 온 건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의 행동은 더 이상 단순한 자백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녀가 선택하는 다음 한 걸음은 복수일까? 아니면 구원일까? 태수 씨는 여전히 그녀의 정체를 몰라요. 그는 그저 마음이 편한 여자를 믿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조용한 센터의 공기 속엔 벌써부터 무언가가 터질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엔 한 통의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지연 씨의 휴대폰 잠금 화면엔 5년 전 뉴스 캡처본이 반복해서 떠올랐어요. 음주운전 가해자 실명 공개. 그녀는 매일 그 사진을 바라봤고 그 사진 속 얼굴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워낼 수 없었어요. 그리고 태수 씨의 아들 민우 씨가 그 휴대폰을 보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죠. 그날이 오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텐데 그때 태수 씨는 지연 씨의 손을 여전히 잡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김태수 씨의 집 현관은 조용했지만 공기 속에는 무언가가 터질 듯한 긴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그녀는 태수 씨의 집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빠짐없이 나타났습니다. 보육센터 자원봉사라며 아이들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죠. 김 씨,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 미소가 거짓이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은 큰 소리 없이 옵니다. 단지 한 통의 전화,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아들의 눈빛 하나로 충분했죠. 태수 씨의 아들 민우는 그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차림새는 여전히 단정했고 말투는 냉정했지만 그 눈빛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휴대폰, 태수 씨 집안, 거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민우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화면을 터치했고 사진 첩속 한 장의 뉴스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이지연 실형 5년, 피해자 이름 김수연. 그 순간 민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엄마를 죽인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죠. 그는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 여자한테 유산을 준다고요? 이 여자는 엄마를 죽인 살인자예요. 그런 놈이 당신 곁에 왜 있었던 거예요? 태수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않았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죠. 뭐라고? 그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지난 몇 달, 지연이 보여준 침착한 미소, 아이들에게 다정했던 손길, 그리고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는 그 습관, 모두가 진심 같았는데 그 모든 것이 조작된 연기였을까?
민우는 아버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자원봉사라니요? 우연이라니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예요. 유산을 노리고 온 거예요. 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그건 아냐.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비가 내리던 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문 앞에 서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수 씨를 보고, 민우의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태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내 아내를 친 게 맞아?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그 사이 빗소리만 집안을 채웠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그날 운전했어요. 저는 당신 아내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태수 씨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민우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지연은 조사실로 데려가졌습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는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무게는 고백 이후에도 계속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을 짓누르죠. 조사실에서 지연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음주운전, 도주, 후회, 감옥 속 밤들, 그리고 출소 후 햇살 보금자리에 자원봉사를 신청한 이유까지. 처음엔 복수였어요. 그녀는 조사관에게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내가 산 삶을 망쳤듯 그도 끝까지 고통스럽게 살게 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아내 사진을 보며 혼잣말하는 걸 들었어요. 수연아, 오늘도 너 없이 살아. 그 목소리가 제 아빠가 엄마를 잃고 울던 그날과 똑같았어요. 그 순간 제가 계획한 복수가 누군가의 슬픔 위에 다시 슬픔을 쌓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슬픔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그의 아픔이 제 아픔과 똑같았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태수 씨는 현관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가 몰래 녹음한 조사실 대화를 들은 거죠. 당신을 속이려 왔지만 당신은 나를 속임수 없이 바라봤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태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민우가 막았습니다. 아빠, 이 여자는 당신을 조종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연극이에요. 유산을 노리고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태수 씨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정말 연기였을까? 그는 중얼거렸죠. 그녀가 내게 보인 슬픔, 그건 진짜였어. 그날 밤 태수 씨는 지연이 자주 앉던 보육센터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나무십 사이로 달빛이 비쳤고 그는 지연이 매일 준비했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가 남긴 단 한 잔. 커피는 식어 있었고 그의 마음도 그만큼 차가웠지만 어쩐지 그 맛이 아내가 마시던 커피와 같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마신 날과 같은 블렌드였어요. 지연은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지만 더는 보육센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눌렀지만 끊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태수 씨는 아내의 책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수연이 읽던 시집들을 하나씩 넘기다가 간과했던 한 장의 메모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필체로 쓰인 짧은 한 줄. 지연이란 새 직원, 너무 거만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그 글을 본 순간 태수 씨는 처음으로 아내가 완벽한 희생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연이 사고 전날 올린 SNS. 민우가 몰래 확보한 자료 속에서 발견한 누군가의 댓글에 달린 수연의 답글. 걔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민우가 조사 중 발견한 자료 속 수연이 지연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승진, 네가 아니라 내가 받는 게 당연하지. 넌 그저 도구일 뿐이야. 지연은 그날 첫 아이를 잃은 지 채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빛과 어둠을 함께 안고 살아가죠. 그날 밤 태수 씨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고 그의 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 씨의 집에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 없이 그저 김태수 씨 귀중이라고 적혀 있었고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보육센터 아이들과 웃고 있는 모습. 뒷면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아픈 법은 배우고 싶어요. 지연은 돌아올 것인가? 그녀의 진심은 어디까지가 진실이었을까? 그리고 그가 선택해야 할 건 복수일까? 용서일까? 아니, 아마도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함께 아픈 법을 배우는 길. 여러분, 그날 밤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비도 안 오고 바람도 멈춰선 듯한 정적. 김태수 씨의 집 거실엔 뉴스 기사가 컴퓨터 화면에 멈춰 있었고 그 옆에 선아들 민우의 얼굴엔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죠. 아버지, 이 여자요. 바로 이 여자가 엄마를 죽였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샜던 사람인지 그 목소리 한 줄에 다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태수 씨는 아직 몰랐죠. 지난 3개월, 그는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보육센터 봉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이지연이라는 보육사와 가까워졌다는 걸. 그녀의 따뜻한 말투, 아이들을 보는 눈빛, 조용한 배려, 그 모든 것에 마음을 열었고, 심지어 유언장에 그녀의 이름을 넣는다고 했어요. 그 소문이 민우의 귀에 들어간 건 겨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화면을 보고도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지연, 매주 토요일 아이들과 함께 웃던 그 보육사가 아내를 죽인 음주운전 가해자라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태수 씨는 중얼거렸지만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이름이 김수연이에요. 엄마예요. 사고 날 때 음주 측정도 했고 도주까지 했어요. 이 여자는 5년을 복역했어요. 이름도 바꿨겠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태수 씨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책장에 꽂힌 아내의 시집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고 그녀가 좋아하던 커피잔이 눈에 발렸어요. 다음 날 태수 씨는 햇살 보금자리 보육센터로 향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사이로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조용히 다가가 목이 메어 내뱉었어요. 너 내 아내를 죽인 게 맞아?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두려움도 거짓말도 없었어요. 그저 오랜 시간 숨겨왔던 무게를 드디어 내려놓는 듯한 고요함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 한마디에 태수 씨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10년간 간직했던 슬픔, 기억 속의 아내. 그 모든 게 갑자기 더럽혀진 기분이었어요. 그럼 왜 왔어? 내 곁에 와서 내 마음을 훔치고 내 재산을 노리고 그게 네 복수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뚜렷했어요. 내 인생을 망쳤는데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을까? 그래서 그의 곁에 와서 그의 슬픔을 끝까지 보고 싶었어요. 유산을 탐내기도 했고 그의 고통을 누리고 싶기도 했어요. 태수 씨는 숨이 막혔어요. 그녀의 고백은 너무 솔직해서 더 아팠어요. 하지만 왔어요. 지연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봤어요. 혼자 책 읽는 당신, 아이들에게 웃는 당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지? 했어요. 그게 나랑 똑같았어요. 죄책감에 잠 못 드는 밤, 사람들을 피하는 낮. 나는 당신을 속이려 왔지만 당신은 나를 보는 눈이 달랐어요. 마치 내가 진짜 사람인 것처럼. 태수 씨는 뒤로 물러섰어요. 그녀의 말이 아팠지만 그 아픔 안에 진심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민우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고 지연은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기사가 다시 떴고 지역 커뮤니티엔 가해자가 유산노림이라는 글이 난무했어요. 그날 밤 태수 씨는 아내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 수연의 글을 제대로 읽어보기로 한 거였죠. 한 페이지를 넘기던 그의 손이 멈췄어요. 오늘도 내 제안서를 지연이가 자기 이름으로 냈다. 상사는 박수치고 나는 고개도 못 들었다. 이 인간 한 대 치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 밤 머릿속을 맴돈다. 내가 이렇게 미워할 줄은 몰랐다. 그녀가 사라지면 내 삶도 다시 돌아올까? 그 다음 페이지엔 사고 직전 날 올린 SNS 글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걔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태수 씨는 숨을 멈췄어요. 아내도 그녀를 미워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직장 내 갈등, 경쟁, 질투, 모든 게 쌓여. 그녀도 누군가를 미워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지도 몰라. 그리고 지연은 그 상처의 반대편 끝에 서 있던 사람. 며칠 뒤 지연은 보육센터로 돌아왔어요. 아무 말 없이. 매일 아침 태수 씨를 위한 커피를 문 앞에 두고 갔어요. 검은색 머그잔, 설탕 하나 수연이 마셨던 그 방식 그대로. 태수 씨는 그 커피를 마셨어요.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고,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도 안 했지만, 그 컵은 매일 아침 비워졌어요. 아이들은 모른 척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태수 씨의 손을 잡고 말했죠. 할아버지, 지연 선생님은 눈물이 많아요. 혼자 있을 땐 항상 울어요. 근데 할아버지 오면 꼭 웃으려고 해요. 태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지연을 제대로 바라보게 됐어요. 그녀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그녀가 얼마나 용기를 내서 이곳에 왔는지. 그날 밤 태수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픔 위에 서 있다. 내가 그녀를 원망할 수 있는 건 내가 살아서 아파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지만 그녀도 살아서 아파하고 있다. 그리고 며칠 후 태수 씨는 지연을 집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말했죠. 수연이 너를 싫어했어. 지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야 그 사실을 알아. 태수 씨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널 원망하지 않는 건 네가 무죄라서가 아니야. 내가 널 원망하지 않는 건 우리 둘 다 살아남은 자니까.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엔 10년간의 죄책감, 후회, 그리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누군가의 용서 같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태수 씨는 유언장을 다시 썼어요. 손 떨리지 않게 천천히. 다음 날 민우 씨는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법적 소송을 걸겠다며. 정신이 어디 가셨습니까? 소리쳤어요. 그때 태수 씨는 조용히 유언장을 건넸어요. 이걸 읽고 와. 그리고 너도 누군가와 함께 아픈 법을 배워. 민우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차 안에서 유언장을 다시 펼쳤고 한참을 보더니 손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엄마, 너도 누군가를 미워했구나. 그는 처음으로 지연이라는 이름을 인간으로 떠올렸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너무 이분을 몰랐던 것 같아. 그날 밤 태수 씨는 지연에게 말했어요. 내가 용서한 건 너 하나만이 아니야. 나도 나를 용서하려고 해.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지역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의 대화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 이후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고 지연 씨는 아침마다 문 앞에 커피를 두고 갔죠.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무언가를 채우고 있었어요. 아니, 채워가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죠. 그런데 민우 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정신을 잃었다고 믿었어요. 엄마를 죽인 여자가 집에 드나들고 유산을 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그냥 화를 내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민우 씨는 변호사로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 능력이 퇴행했다는 진단서를 받아내고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냈어요. 그리고 자신이 태수 씨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했죠. 청문일 날 법정은 조용했지만 공기마저 뜨거웠어요. 민우 씨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아버지를 지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음주운전으로 엄마를 죽이고 5년 살고 나와선 이름을 바꿔 또다시 우리 가족 곁에 왔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된 복수입니다. 그 말에 지연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갰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처음엔 복수였어요. 제 인생이 무너진 순간 그 책임을 지운 사람이 김태수 씨였어요. 당신이 살아있는데 왜 내 인생은 끝났나 했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당신 아버지의 마음을 훔쳐 유산을 빼앗고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털어놓으려 했어요. 그게 제 복수였어요. 제 이름은 바꿨지만 과거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변호사 민우 씨가 저를 찾아낼 수 있었던 건 그 덕분이었죠.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태수 씨는 눈을 감았어요. 그가 들은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지연 씨가 입으로 직접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아버지는 저한테 가해자가 아니라 슬픔을 나누는 사람이 되셨어요. 제가 아침마다 드리는 커피를 마시시는 걸 보면서 어쩌면 제가 진짜로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제 고통을 봐주길 바랐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민우 씨는 비웃었어요. 감정파리로 법정을 흔들려는 겁니까? 그 순간 태수 씨가 일어섰어요. 90kg가 채 안 되는 몸이었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어요. 그는 지연 씨를 보지 않았고 아들도 보지 않았어요. 그는 법정의 모든 사람을 향해 말했어요. 제 아내는 완전한 희생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시선이 멈췄어요. 태수 씨는 천천히 책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수연 씨의 손글씨가 담긴
낡은 다이어리. 그는 그중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는 페이지를 2번 넘기다 멈추고 한숨을 삼키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고 며칠 전 아내가 쓴 글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지연이라는 후배, 내 자리 뺏고도 모자라 내 말은 무시하고 진짜 차라도 들이받고 싶을 정도야.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태수 씨는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이건 사고 당일 오후 아내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걔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이 정도면 살인 예고지? 민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빠, 그게 무슨? 내 아내도 분노했어요.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녀가 죽고 지연 씨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둘 다의 아픔을 묻지 않았어요. 태수 씨는 지연 씨를 바라보았어요. 지연 씨가 처음엔 복수를 품고 왔다는 말 믿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가 내 옆에 있는 건 그 복수가 아니라 함께 아픈 법을 배우고 싶어서예요. 그 말이 끝나자 지연 씨는 무릎이 풀릴 뻔했어요. 하지만 태수 씨가 손을 잡아줬어요. 법원은 태수 씨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선고했어요. 후견인 신청 기각, 유언장 효력 인정, 그리고 상실의 기록관 설립, 공식 승인. 민우 씨는 법정을 나가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어요. 태수 씨는 뒤돌지 않았어요. 며칠 후 태수 씨는 지연 씨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는 책상 위에 유언장을 다시 썼어요. 내 재산 전부를 상실의 기록관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이지연 씨를 그 공간의 공동 설립자로 임명합니다. 지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왜요? 제가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태수 씨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네가 내 아내를 죽였다는 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내 곁에 있는 이유도 내가 널 선택한 이유도 그 사실보다 더 크게 느껴져.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연 씨가 문을 열었어요. 택배 기사였어요. 김태수 씨 댁 맞으신가요? 이거 익명으로 온 편지예요. 태수 씨는 봉투를 열었어요. 속엔 짧은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그걸 몰랐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몰라요. 지연 씨, 아빠를 다시 웃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태수 씨는 편지를 2손으로 꼭 쥐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엔 미소가 맺혔어요. 지연 씨는 조용히 물었어요. 누구한테 온 거예요? 태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기록관 부지 앞 멈춰선 검은 세단. 운전석에선 아무도 내리지 않았지만 뒷좌석 창문이 살짝 내려졌고 그 안에서 검은 모자를 쓴 여자가 손에 편지 봉투를 꼭 쥔 채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수 씨는 천천히 말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 편지를 쓴 사람도 우리처럼 아프고 있었겠지.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는 우산을 꺼내 들었어요. 태수 씨는 손을 내밀었어요. 둘이 같은 우산 아래 섰을 때 서로의 어깨가 스쳤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뭔가를 말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 봄날 아침 상실의 기록관 문이 열렸을 때 태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지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그 한 번의 끄덕임에 10달 동안의 고통, 오해, 침묵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고
바람이 마당에 걸린 수천 통의 편지들을 살며시 흔들고 있었죠.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가 죽은 날 나는 혼자 울었어요.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건 죽은 이를 위한 애도가 아니에요. 이건 살아남은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지 묻는 절규였습니다. 태수 씨가 조용히 말했죠. 이 공간이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을까? 지연 씨는 처음으로 눈을 들었어요. 서로의 눈이 마주쳤고 그 안엔 더 이상 원망만은 없었어요.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조금은 달라졌으니까요. 그 순간 한 아이가 달려와 태수 씨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거 읽어봐요. 아직 글자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이의 편지. 엄마가 안 오는 그날 비 왔어요. 저도 비 안 오면 엄마 올까 해서요. 태수 씨는 그 편지를 꼭 쥐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눈물은 안 났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지연 씨가 조용히 말했죠. 사고 날 날도 비였어요. 태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그날도 비였지. 그 말 이후 둘 사이엔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달랐어요. 예전엔 서로를 밀어내는 벽이었지만 지금은 함께 아는 아픔 위에 놓인 다리였습니다. 며칠 후 기록관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보내는 사람도 없고 도장도 없었죠. 태수 씨가 뜯었을 때 안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필체로 쓰여진 문장들. 엄마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그걸 몰랐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몰라요. 지연 씨, 아빠를 다시 웃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태수 씨는 그 편지를 2번, 3번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죠. 기록관 앞 작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있었어요. 엔진은 꺼져 있었고 창문은 살짝 내려져 있었죠. 태수 씨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을 열지도 않았어요. 그저 창가에 선 채 아들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민우 씨는 그걸 본 순간 눈을 감았어요. 어깨가 떨렸고 손을 조수석에 올린 채 그 자세 그대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를 돌렸어요. 그날 밤 자동 응답기엔 짧은 음성이 남아 있었죠. 아빠, 저도 아침 커피는 검은색이에요. 엄마는 설탕 2스푼 넣었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요. 지연 씨는 그 메시지를 듣고 조용히 웃었어요. 태수 씨는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엄마를 닮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태수 씨는 이어 말했죠. 내가 널 선택한 건 네가 내 아내를 죽였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널 선택한 건 너 때문이야. 지연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야 겨우 숨 쉬는 법을 배운 사람의 숨결이었어요. 그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는 우산을 들고 나왔고 태수 씨는 마당에 서서 빗방울을 맞고 있었죠. 태수 씨, 들어오세요. 태수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입이 수연이 좋아했어. 비 올 때마다 창가에 앉아서 비도 슬프구나 라고 말했지. 지연 씨는 조용히 다가와 우산을 들었어요. 태수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우산 아래로 걸어 들어갔어요. 둘의 어깨가 살짝 닿았고 그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한 아이가 뛰어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도 나한테 화냈어요. 근데 그래도 사랑했대요. 태수 씨는 비로소 오랜만에 웃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복수로 시작했고, 유산 다툼으로 뜨거웠고, 배신으로 무너졌지만, 결국은 두 사람이 말없이 커피를 마시는 아침으로 끝났어요. 용서란 괜찮아요 라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같은 찻잔을 마주 놓고 서로의 그림자를 피하지 않고 천천히 똑같은 시간을 견디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녀는 음주운전으로 5년을 살았고 그는 아내를 잃고 10년을 멈췄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파괴하려 했지만 결국은 함께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당신을 무너뜨리고 싶었지만 당신이 나를 보는 눈엔 나도 무너져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아프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가요? 그러면 그 아픔을 혼자만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그 아픔을 누군가와 함께 아는 법을 배워보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치유되지 않아요. 아픔도, 사랑도, 용서도 모두 함께 아는 법이기 때문입니다.